애지육기생. 비가 올 듯 말 듯 우중충한 새벽, 일산 국립암센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선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탑승한다. 한 번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 서울역 가는 1200번 버스 서요? 양쪽 손에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낸 듯한 흔적이 보였다.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가 잔뜩 들려 있었다. 저도 1200번 탑니다. 오면 알려드릴게요. 마침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와 나는 나란히 올라탔다. 몇 분쯤 지났을까?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당신인겨? 환자가 잠 안 자고 뭐해요? 병상에 있는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인 게 분명했다. 난 바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읊조린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녀는 꽤 긴 통화를 마치면서 뭔가를 고백하듯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괜스레 가슴이 울렁거렸다. 한편으론 의문도 들었다. 아니,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덕분에 버틴다니 무슨 말이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번쩍하고 머리를 스치는 글귀가 있었다. 애지욕기생이란 말이 퍼뜩 떠올랐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어쩌면 그녀야말로 애지욕기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닥친 현, 닥친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주어진 삶을 버티고, 아니,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닐까. 짐작건대 그녀는 남편에게 틈틈이 전화를 걸어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 어린 말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어루어 만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숭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라고 속삭이며. 2장. 글. 지지 않는 꽃. 긁다. 글. 그리움. 글이 동사에서 긁다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긋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한 문장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글쓰기는 그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분모는 그리움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종이에 긁어 새기면 글이 되고, 그러한 심경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닿을 수 없는 인연을 향한 아쉬움, 하늘로 떠나보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결코 돌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은 마음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제거할 방도가 없다.
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은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리움의 활동 반경이 유독 커지는 날이면 우린 한 줌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 같은 은밀한 공간에 문장을 적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거린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쏟아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찬찬히 읽어내려가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뜨끔했다. 평평한 길을 걷다가 돌연 가파른 절벽을 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고 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커피향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라며 가을을 칭송하는 릴케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 원고를 마감하고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무렵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커피를 주문하던 어머니가 황급히 유모차로 달려갔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이리저리 살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젠 괜찮아 라고. 순간 내 머릿속은 헤아림, 염려, 애틋함 같은 단어로 가득 찼다. 난 별것도 아닌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다.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할수록 순수하고 꾸밈없는 광경을 목격하면 좀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이날도 그랬던 것 같다. 커피숍을 나서는 길, 문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책에선가 읽은 사랑의 어원에 미쳤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을 조합한 사랑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므로.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더라.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에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라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